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됐던 전직 국방부 핵심 인사들도 줄줄이 석방돼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 이용화 YTN 객원 해설위원, 명지대 김형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전병헌 전 수석, 현재로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법원의 판단은 존중해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전병헌 전 수석 같은 경우는 현 정부 청와대 고위직 인사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있었었는데요. 우리는 좀 원칙에 대한 문제를 조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예. 두 가지 큰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 그리고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라는 게 되도록이면 지켜져야 된다. 왜냐하면 인신 구속이라는 거는 인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증거인멸에 도주 우려가 있다든지 아주 중대한 범죄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제 영장은 이제 발부하는데요. 전병헌 전 수석 같은 경우도 보면은 도주 라든지 증거인멸의 의미가 없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했다는 거는 이제 다시 얘기해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그 말 속에서는 전병헌 전 수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자기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다는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다행스러운 것이고요. 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지금 무리하게 구속 수사를 한 관행에 대해서 법원이 이제 제동을 걸었다라고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위원께서는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다툴 여지가 있다라는 건 이제 그 문제인 것 같아요. 그 e스포츠 협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정치권에서는 정치인들이 스포츠 단체의 회장을 많이 맡잖아요. 스포츠 단체 회장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후원금을 끌어오는 일이란 말이죠. 그 중에 하나다. 전병헌 전 수석에게는 그 중에 하나다라는 거 주장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검찰에서는 이것은 그 대가성으로서 롯데홈쇼핑의 재인가에 대한 대가성으로 당시 끌어온 것이다라는 건데, 결국 문제는 그것이 다툴 여지가 있다고 아마 이제 그 영장 실질 심사에서 본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이제 전병헌 전 수석의 이제 보좌관들이 그 3억 1천만 원 중에서 일부를 돈 세탁을 해서 검찰에 밝힌 바에 따르면 유용을 해서 썼다라는 문제가 있는데, 예. 이것은 또 이제 보좌관들이 일괄되게 또 전병헌 전 수석한테는 하고 관여 없는 일이다 이렇게 되는데, 결국 정치인들이 이제 받았다 안 받았다,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이런 문제는 결국에 가서는 재판에 가서 결정이 되더라고요. 결국에 가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은 재판까지 가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그런 문제는 있는 것이 출범한 지 6개월 좀 지났죠. 문재인 정부가. 근데 현직 정무수석에 대해서 검찰이 예를 들면 체포영장, 구속영장 청구했다라는 거, 그리고 소환했다라는 것은 예를 들면 청와대 현재 조국 민정수석한테는 이것은 사후 보고했다, 그런 얘기들이 흘러나오잖아요. 사전에 이제 이런 얘기를 안 했다라는 것인데,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논의될 수 있는 성질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예. 청와대 현 수석을 예를 들면 검찰에서 소환하는데 전혀 얘기도 없이 이렇게 한 것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될 성질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전병헌 전 수석 입장에서 일단 구속 위기는 피했는데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사실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을 강력하게 투쟁하고. 네, 검찰은 또 보강 수사를 거쳐서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요. 이게 수사의 차질이 빚어지는 건가요? 어떤가요? 하여튼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검찰에서 본래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현직에 있었을 때, 현직 수석일 때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구속해서 그걸 알아보려고 했다라는 것인데, 보강 수사를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들어가 있는 구속되어 있는 보좌관이라든가 e스포츠 협회 재단의 그 실무자, 이런 사람들 전병헌 전 수석과의 관계에 대한 보강 수사인데, 그런 부분은 이미 다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보강 수사 재청구를 하겠다고 했지만은 현재의 어떤 재청구를 할 경우에는 새로운 증거라든가 증언이라든가 이런 걸 발견해야 되는데, 그 어떻게 될지, 재청구할지 아니면 또 그런 것을 발견해낼 수 있을지, 그건 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대목이 듭니다. 네. 검찰의 난처한 상황은 앞서서도 발생이 됐는데요. 댓글 부대 여론 조작 관련해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그리고 그에 앞서서는 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적부 심사에서
구속 여부가 좀 뒤집어졌거든요. 네. 이것도 좀 검찰에 상당한 타격을 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례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영장실질심사는 영장 전담 판사 한 분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부심사 같은 경우에 구속적부심사는요. 형사 합의부 3명의 판사가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은 내용하고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가장 큰 잘못이 뭐냐면 구속이 되면은 유죄고 불구속이 되면은 무죄다라고 하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판단인 거고요. 다만 이게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까 결국은 불구속 상태에서 결국은 수사를 받으라는 것이지 뭐 예를 들어 구속적부심사를 해가지고 석방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죄다라고 한다는 거는 결코 잘못된 것이고 이 판결을 내린 이 판사에 대해서 뭐 비난한다든지 공격한다는 거는 이건 사법부에 대한 굉장히 도전적 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간에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더 나아가서요. 이거 자꾸만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화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방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이 판단을 어찌됐건 법리적으로 해석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법리적이냐 정치적인 것이냐 이 결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요? 지금 이제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법원의 판결을 일부 의원들이 뭐 이렇게 좀 자기 개인 의견을 얘기했잖아요. 그런 건 제가 보기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뭐 근거 없는 얘기죠. 누구의 인맥이다 이런 부분들은 그럼 법원의 어떤 상권 분립하에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태도를 취해야 되는 건 분명한데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법이라는 것은 하여튼 국민 여론을 반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법원의 판결은 이 문제 상당히 뭐 김 교수님도 지적하셨지만 이례적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실제로 같은 법원 아닙니까? 동일 법원 내에서의 영장 실질심사했던 강부영 판사는 이것은 정치 관여죄 혐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소명됐고 그 다음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김관진, 임관빈 사실상 두 주역이죠. 군 사이버 사령부의 그 댓글 조작의 혐의에 대한 가장 수뇌부죠. 실정이 수뇌부 두 사람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는데 그것을 거의 김관진 전 장관은 11일 만에 또 김관진 전 장관이 예를 들면은 구속적부심에서 예를 들어 풀려나니까 바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국방부 정책실장이라는 것은 사이버 사령부를 관여한단 말이죠. 예. 또 신청을 해서 이 사람 또 1,000만 원 보석으로 나왔어요. 보석 1,000만 원 보석금 내고 나와버렸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과연 대부분의 법조계의 얘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 15% 정도 된다 그러는데 그럴 때는 새로운 증거라든가 새로운 수사상의 필요성이라든가 새로운 정황이 나왔을 때게 대부분의 구속적부심 때 이런 데 이루어진 게 관례라고 그러고 그래서 잘못하면 이래서 변호인들이 그런 구속적부심 신청을 안 한대요. 왜냐하면 재판부에 괘씸죄로 걸릴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물론 이제 법원의 판결이 중요하고 예를 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석 부장판사가 판결을 내린 부분들 이것은 뭐 군 형법상의 정치 관여로 볼 수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관진 전 장관이라든가 임관민 전 실장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뭐 각 판사들의 판단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동일 법원 내에서 그것도 11일 만에 특별한 증거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또 국민 여론이 상당히 악화돼 있는 상황인데 현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이제 뭐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여러 가지 또 해석도 나올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봐서는 상당히 이례적이고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이러지 같은 법원에서 의아하다. 의아하다 이런 판단 이런 생각을 갖기에 충분한 그러한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네, 어쨌든 법적인 판단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고요. 영장 기각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 먼저 직접 들어보시죠. 두 사람이 풀려났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작 정치 연루자 모두에 대한 철저한 수사만이 군이 그간의 악습을 끊고 국방력 강화와 국가 방위 본연의 임무로 돌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적폐청산이 정치 보복으로 비춰지는 오해가 없도록 정치권의 어떤 압박에도 굴복하지 말고 모든 적폐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공정한 판결을 해줄 것을 자기들 것은 꼭꼭 숨겨두고 지난 정부의 잘못만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 망난 탈춤도 이제 끝이 나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특히 홍준표 대표의 발언이 눈길이 갑니다. 본인이 검찰 출신인데 친정에 대해서 좀 센 발언을 한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구역 야권의 반응은 상당히 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네. 저희 같은 경우 상당히 이제 검찰에서 이번에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되니까 뭔가 좀 달라졌다 이런 것이 어떤 적폐청산의 수사가 종료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여야 판단이 다릅니다만은 이런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칼끝이 검찰 수사가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바로 김관지라는 전 장관과 특히 뭐 임관민 전 실장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이 구속적 부심에서 예를 들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 군 형법상의 정치관여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석방을 시켜줬기 때문에 네. 과연 이것을 검찰 입장에 봤을 때는 이것을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수사에 김관지 전 장관을 이제 구속시켜서 칼끝을 그렇게 갈라 그랬는데 상당히 수사의 방향에 근데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나왔습니다. 민주당이라든가 여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예를 들면 국정원의 댓글 수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지시했다 그러진 않았지만 뭐 우리 편으로 선발 기준을 해라 증언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이제 검찰 조사에서 나왔는데 그러면 하여튼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겼었는데 이 부분들이 이번에 구속적 부심에서 석방되는 바람에 김관지 전 장관이 예. 상당히 검찰이라든가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수사라는 것이 뭔가 정답을 정해놓고 그 방향으로 가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했을 때 검찰은 어쨌건 정치권에서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 앞으로 검찰 수사의 방향 설정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더욱더 그 구속 수사를 할 때는요 아주 객관적인 자료라든지 아니면은 증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세 명이 다 그 공통적으로 나온 건 뭐냐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을 그냥 쉽게 들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자신의 그러한 그 수사 편의주의에 따라서 그냥 무조건 구속하겠다라고 하는 관행으로 끌고 간다는 것은 저는 꼭 바람직한 건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겠지만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이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 사실이 막 나옵니다. 그러면 언론에서는 영장 구속하라는 그런 여론이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구속되는 것이고 그런 결국은 유죄다라고 하는 그런 등식화를 가져가지만 사법부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엄격하게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이러한 그 사법부의 최종적 판단이 나오기 이전에 각자의 입장만 이렇게 그 전달한다고 한다는 것은 좀 무의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꾸만 이런 부분이 나오면은 이제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자꾸만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예. 결국은 어떠한 형태든 간에 이 법원의 이런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그리고 네. 기다리고 그리고서 그 결과를 보고 평가를 하는 그런 형태로 좀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의 어떤 향방, 일단은 법치주의에 좀 근거해서 원칙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의총을 열어서 당론 채택을 했는데요.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가겠습니다. 검찰보다는 특검법을 우리가 내놓으니 특검이 발효될 때까지 지금 검찰 수사는 중단됐으면 좋겠다. 중단하는 것을 촉구하는 이러한 의견은 모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수활동비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의총을 열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자, 검찰은 좀 이 수사를 중단을 해라. 그리고 특검과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는 걸 좀 지켜봐라.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특검 추진을 의총에서 결정하고 이제 아마 내일 월요일 오전에 최고위원회 때 특검 부분에 대한 법안을 최고위원회 때 올리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특활비 문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특활비 관련 부분을 특검을 하자라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 검찰, 법무부, 검찰도 특활비를 썼는데 이것은 국정원과 마찬가지로 상납했다라는 부분에서 예를 들면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검찰이 법원에 상납했다.
아니 법무부에. 법무부에. 네, 그러니까 국정원 특활비는 뭐냐면 국정원의 특활비는 청와대 상납했다. 그래서 한국당에서 정리를 드리면은 한국당에서 내일 아마 최고위원회에 올라가는 그 특검 법안에 대한 내용은 국정원의 특활비는 상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다른 부분의 특활비가 지금 뭐 많지 않습니까? 검찰도 있고 다른 정부기관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국회도 있어요, 실제로요. 그래서 그때 원내대표 홍준표 원내대표 때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특검을 하자라는 건데 결국은 한국당에서 내놓는 특검의 요지는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찰도 특활비를 법무부에 상납했다. 그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네들 자치는 못하니까. 그러면서 현재 예를 들면 특활비와 관련된 검찰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는 거예요. 예. 현재. 근데 지금 검찰에 대한 그러니까 검찰에서 한 특활비 수사는 지금 이제 최경환 의원 그리고 이제 지금 국정원 관련해서 예를 들면 청와대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뭐 문고리 상임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특활비 조사가 하고 있고 그 외에도 검찰이 지금 강원랜드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으로 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 한 4-5명을 지금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있고 또 원유철 의원이라든가 압수수색도 들어가 있고요. 특히 또 선거법 관련으로 해서 한 18명의 의원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그러면 특검이라는 것은 물론 검찰이 수사를 못할 때 제대로 못할 때 할 수 있는 거지만은 그러나 특활비가 예를 들면 상납했다는 증거가 지금 확실히 보이는 것도 아니고 법무부에 예.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특검을 하자라고 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것을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결국은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여권의 검찰이라고 하겠죠.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예를 들면 자꾸만 이 현직 의원들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져 오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좀 견제하고 압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에 대한 특검을 한다. 특히 요즘 공수처라든가 검경수사 조정 문제도 국회에 이제 올라오니까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검찰에 대한 수사를 압박을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판단과 어떤 속셈으로서 지금 예.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냐. 그 압박은 예, 사실 그런 생각이 현직 좀 들어요. 의원 중에서는 최경환 의원한테 이제 몰리고 있잖아요. 검찰 수사가 이제 국정원의 어떤 특활비를 최경환 의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상납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검찰 수사하는 것. 이에 대해서는 어찌됐건 정우택 원내대표는 방금 말씀을 들어봤지만 홍준표 대표는 좀 입장이 살짝 다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말이죠. 국민의 혈세인 세금이 정확하게 쓰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수활동비가 갖고 있는 문제점 전반에 대해서 국정조사든 청문회를 통해서 제도적 개선을 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갖고 있는 시점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방식과 관련돼서는 당연히 정치적인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보통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특검이 진행될 때는 검찰 조사가 끝나고 나서요. 그 검찰 조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됐을 때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이제 보통 특검을 많이 이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의회 정치 차원에서 보면은 여하튼 간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대한민국은 그동안 그렇게 되지는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국정조사를 할 때는 상당히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어떠한 부분 특수활동비인데 국정원 거는 빼고 예를 들어서 검찰 거만 하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 대한민국의 세금을 정확하게 잘 쓸 수 있을 정도.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도 국회 특수활동비든 검찰 특수활동비든 여러 분야에서 그 특수활동비가 잘못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고 제동을 걸고 그리고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찬성을 하지만 이것이 오로지 그냥 투쟁을 위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투쟁을 위해서 특검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는 이거는 결국은 그렇게 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무타기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명분이 좀 면에서 약해진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어떻게든 간에 특히 다른 야당과의 공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가 가장 중요해요. 자유한국당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큰 대의 명분이 있다고 한다면 야당이 협조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정조사를 한다든지 또 특검을 한다고 하면은 그건 야당도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여당은 받아줄 수밖에 없지만 단독으로 할 때는 아마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할 때는 한계는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더 필요한 거는 지금 이제 국회 예산 심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 7, 8일밖에 안 남았다 그러는데 지금 특활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도가 불분명하단 말이죠. 지금 솔직히 지금 국가정보원에 4,300억 정도의 특활비인데 거기서 10%는 국정원장 마음대로 쓴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법안이라든가 제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특활비 투명 법안. 그리고 용도라든가 뭐 검찰, 경찰청 다 있단 말이죠. 국회도 있어요. 국회도 원내대표 다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도의 사항치를 투명하게 할 수 있고 국민에게 수상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러한 구체적 근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이것을 예를 들면 특검으로 해서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자기네를 방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사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특활비에 대한 용도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발의된 계류된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야당 통합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연대와 통합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지금 뭐 설왕설래하고 동상이몽일 수도 있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이 결국 이제 보수의 적통이다 자기들이 힘이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정치권에서의 통합 논의와 연대 논의와 어떤 때는 뭐 심한 경우에는 이제 합당론 이런 것도 나오는데요. 이것은 선거가 가까우면 늘상 있었던 상황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른정당과 이제 국민의당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서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결국은 국민의당 내 속에서 호남 중진 의원분들이 바른정당과의 이 통합에 대해서 뭐 완전히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끌고 가기에는 안철수 대표가 그것을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결코 좀 녹록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이제 여론조사라는 걸 통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정당들이요 너무 지나치게 선거가 가까이 오면은 간판 바꾸고 더 나아가서 주인 바꾸고 지금 가장 오래된 정당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입니까? 명명 이름만 보면은 정의당입니다. 정의당이 4년 4개월 됐거든요. 다른 정당들은 전부 다 굉장히 지금 뭐 수시로 막 이름도 바꾸고 막 그랬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혼동되는 부분도 있어서 어떻든 간에 연대든 통합이든 이런 부분 속에서 정당이 갖고 있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부분과 더 나아가서 어떤 통합 논의라든지 연대 논의가 특정 인물 중심으로 해서 독단으로 갔을 경우에는 후폭풍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것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를 지금 국민의당은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는 싱크탱크 이름 바꿨고요.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주부터 곧바로 정책연대협의체 발동한다 이런 입장인데 계속 추진할 그럴 모양새죠? 일단 뭐 정책연대에 대해서는 호남 중진 의원들도 그건 찬성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당에서도 선거연대까지도 상당히 좀 뭐 바람직하게 보지만 정책연대는 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때 예산안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정책연대를 해서 그 뭐 다른 독자안을 내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러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이제 그 호남 중진이라고 호남을 스스로 대표하고 한다는 의원들이 좀 그 언행이 그 어떤 언론에 나와서 하는 말투가 상당히 안철수 대표에 대한 상당히 좀 뭐라 그래요 비아냥거릴까를 그러니까 뭐 상당히 좀 이 자기 당의 대표인데 대표에 대한 어떤 예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언어보다도 뭔가 좀 다른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양을 해야 된다. 뭐 안철수 대표가 통합에 대해서 좀 미숙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런 점을 첫 번째로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민의당이라는 것은 2016년도에 제3정당으로서 국민이 민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당이고 또 호남이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그런 점을 첫 번째로 지적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안철수 대표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만 통합이라는 부분이 간단치가 않거든요. 과거에 예를 들면 1991년도에 KT하고 예를 들면 과거에 DJ하고 통합한 게 있었고요. 98년도에 이제 이인재 국민신당과 국민의회가 통합한 흡수 통합인데 결국 지금 형태도 결국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통합하면 흡수 통합이에요. 결국은. 그런데 뭐냐면 그 당시 DJ는 호남이라는 정확한 기반 하에서 이걸 했단 말이죠. 호남의 리더십을 갖고 지역의 어떤 근거성을 갖고 했는데 현재 안철수 대표가 하려고 하는 통합 부분들은 이러한 지역적 근거성이라든가 지역적 리더십
이런 부분 속에서 통합, 물론 수를 늘려나가는 건 좋은 거죠. 그거는 나쁜 거 아니에요. 정치는 세력이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중간 과정에 대한 어떤 공백사에서 안철수 대표가 통합을 하는 걸 좀 너무나 좀 앞서서 이렇게 하는 예. 것이 아니냐. 차차차차 해나가고 그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 이후에 결정한 것이 낫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야권발 정계 개편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되는 그런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상황이고요.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판문점 북한 병사 귀순 사건 이후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 청원이 23만 건 넘게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그 중증 외상 치료센터 이 부분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대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건데 대통령에서도 청와대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고 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예산 편성권이 실은 정부가 갖고 있고요. 예산 심의권은 국회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원을 지금 청와대로만 막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곳은 국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2일 날까지 이제 우리 예산은 지금 뭐 400조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든 간에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는 있어요. 예. 그래서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산이라는 거는 결국은 한쪽을 늘리면 한쪽은 줄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것을 어떻게 이제 조율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분명한 것은 국민들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중증 외상 치료를 위한 예산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다만 이 과정 속에서 또 복지 논쟁을 가지고 갈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복지 예산을 깎아가지고 이걸 가져가자. 그렇게 되면 또 이게 논점이 말이죠. 원래는 순수한 의미에서 시작을 했는데 또다시 정치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보다는 진짜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중증외상센터에 관련돼서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다만 중요한 것은 지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력과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플랜을 만들어 놓고 지원을 해야지 그냥 덮어놓고 지원하자 이런 것도 실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실은 네. 좀 열악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렇게 23만 명이나 관심을 가질 정도로 지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내용인데 이국종 교수가 브리핑에서 관련 발언을 한 게 관심을 끄는데 한몫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먼저 이국종 교수의 발언 듣고 오시죠. 환자의 인권 침해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인권 침해를 말씀하시기 전에 환자의 인권 침해를 말씀하시기 전에 정작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비참하게 일하고 있는 중증외상센터 직원들, 더 나아가서는 중증외상센터를 떠나서 한국에 있는 모든 병원들은 영미권에 있는 선진국 병원들에 비해서 직원을 3분의 1 정도밖에 고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지금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문제, 특히 응급 뭐 치료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 인력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 지원이 약하고 병원에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증액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의 청원이 있다. 물론 국민청원이 뭐 20만이 넘는다 그래서 무조건 하는 건 아니죠. 그건 전문성이라든가 여러 걸 검토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이번 국회에서 논의해서 예를 들면 좀 증액을 한다든가 아마 뭐 여야당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 합의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이국정 교수의 아마 이것은 활약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전향적인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이렇게 지금 국민적인 관심이 뜨거운 상황에서 여야 입장도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런 실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번 기회를 통해 익히 알게 됐으니까 각 당의 입장 한번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낮은 환자들로 인해 소위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이 배제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외상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퍼주기식 복지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의사에 대한 처우부터 여러 가지 정책적인 잘못이 있었던 결과입니다. 따라서도 이번에 그 예산도 원안대로 증액함과 동시에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적인 부분들도 바로잡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네, 정치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정부 안은 내년도 관련 예산이 좀 삭감된 채로 올라갔었다고 하는데 국회에는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또 반응이 또 나오고 있어요? 뭐 국민의 대표기관이니까 그런데요. 하나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모든 것을 사전에 차근히 준비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터지고 나서 그때부터 예산을 하고 뭐 또 다음 거 터지면 또 하고 이런 땜빵식의 예산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미래지향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우리 정부도 바뀌어야 되고 국회도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지금 국민청원이 이제 20만이 넘을 경우에는 그래서 청와대나 정부가 답변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청와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 지금과 같이 이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문제라든가 뭐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 해야겠지만은 다른 여러 가지 범들이 많이 있어요. 뭐 지금 언론에 나온 소년범 문제라든가 뭐 여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또 퍼퓰리즘 가면 안 돼요. 예. 전문가들의 얘기도 듣고요. 또 예를 들면 뭐 요즘에 수기민주주의다 뭐 이렇게 딜리버레이트 뭐 데모크라시 얘기 나오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국회에서의 이해관계 갈등도 조정을 하고 그런 예.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 물론 이 문제하고는 예외입니다만은 이 문제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우리 아픈 곳을 이제 뭐 우리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봉합하고 또 개선해 나가야겠지만 국회 청와대 국민청원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세심하고 세밀한 과정을 같이 가져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예. 이번 13일 북한 귀순 판문점 귀순 이후에 상당히 여러 가지 좀 시사적으로 네. 던져주는 것들이 많은데 어쨌든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들,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좀 세심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현안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유용화 YTN 개걸 해설위원 그리고 명지대 김형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됐던 전직 국방부 핵심 인사들도 줄줄이 석방돼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 유용화 YTN 개관 해설위원 명지대 김형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전병헌 전 수석 현재로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뭐 법원의 판단은 뭐 존중해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전병헌 전 수석 같은 경우는 현 정부 청와대 고위직 인사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있었었는데요. 우리는 좀 원칙에 대한 문제를 조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예. 두 가지 큰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 그리고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라는 게 되도록이면 지켜져야 된다. 왜냐하면 인신 구속이라는 거는 인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뭐 증거인멸에 도주 우려가 있다든지 아주 중대한 범죄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제 영장은 이제 발부하는데요. 전병헌 전 수석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도주 라든지 증거인멸의 의미가 없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했다는 거는 이제 다시 얘기해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그 말 속에서는 전병헌 전 수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자기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다는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다행스러운 것이고요. 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지금 무리하게 구속 수사를 한 관행에 대해서 법원이 이제 제동을 걸었다라고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위원께서는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다툴 여지가 있다라는 건 이제 그 문제인 것 같아요. 그 e스포츠 협회. 그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정치권에서는 정치인들이 스포츠 단체의 회장을 많이 맡잖아요. 스포츠 단체 회장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후원금을 끌어오는 일이란 말이죠. 그 중에 하나다. 전병헌 전 수석의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검찰에서 본래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현직에 있었을 때, 현직 수석일 때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구속해서 그걸 알아보려고 했다라는 것인데 보강 수사를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보좌가 들어가 있는 구속되어 있는 보좌관이라든가 뭐 e스포츠 협회 재단의 그 실무자 이런 사람들 전병헌 전 수석과의 관계에 대한 보강 수사인데 그런 부분은 이미 다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보강 수사 재청구를 하겠다고 했지만은 현재의 어떤 재청구를 할 경우에는 새로운 증거라든가 증언이라든가 이런 걸 발견해야 되는데 그 어떻게 될지 재청구할지 아니면 또 그런 것을 발견해낼 수 있을지 그건 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대목이 듭니다. 네. 검찰의 난처한 상황은 앞서서도 발생이 됐는데요. 댓글 부대 여론 조작 관련해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그리고 그에 앞서서는 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적부 심사에서 구속
여부가 좀 뒤집어졌거든요. 네. 이것도 좀 검찰에 상당한 타격을 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례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영장실질심사는 영장 전담 판사 한 분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부심사 같은 경우에 구속적부심사는요. 형사 합의부 3명의 판사가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은 내용하고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가장 큰 잘못이 뭐냐면 구속이 되면은 유죄고 불구속이 되면은 무죄다라고 하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판단인 거고요. 다만 이게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까 결국은 불구속 상태에서 결국은 수사를 받으라는 것이지 뭐 예를 들어 구속적부심사를 해가지고 석방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죄다라고 한다는 거는 결코 잘못된 것이고 이 판결을 내린 이 판사에 대해서 뭐 비난한다든지 공격한다는 거는 이건 사법부에 대한 굉장히 도전적 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간에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더 나아가서요. 이거 자꾸만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화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방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이 판단을 어찌됐건 법리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법리적이냐 정치적인 것이냐 이 결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요? 지금 이제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법원의 판결을 일부 의원들이 뭐 이렇게 좀 자기 개인 의견을 얘기했잖아요. 그런 건 제가 보기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뭐 근거 없는 얘기죠. 누구의 인맥이다 이런 부분들은 그럼 법원의 어떤 상권 분립하에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태도를 취해야 되는 건 분명한데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법이라는 것은 하여튼 국민 여론을 반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법원의 판결은 이 문제 상당히 뭐 김 교수님도 지적하셨지만 이례적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실제로 같은 법원 아닙니까? 동일 법원 내에서의 영장 실질심사에 했던 강부영 판사는 이것은 정치 관여죄 혐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소명됐고 그다음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김관진, 임관빈 사실상 두 주역이죠. 군 사이버 사령부의 그 댓글 조작의 혐의에 대한 가장 수뇌부죠. 실정이 수뇌부 두 사람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는데 그것을 거의 김관진 전 장관은 11일 만에 또 김관진 전 장관이 예를 들면은 구속적부심에서 예를 들면 풀려나니까 바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국방부 정책실장이라는 것은 사이버 사령부를 관여한단 말이죠. 또 신청을 해서 이 사람 또 1,000만 원 보석으로 나왔어요. 보석 1,000만 원 보석금 내고 나와버렸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과연 대부분의 법조계의 얘기라든가 이런 부분 한 15% 정도 된다 그러는데 그럴 때는 새로운 증거라든가 새로운 수사상의 필요성이라든가 새로운 정황이 나왔을 때게 대부분의 구속적부심 때 이런 데 이루어진 게 관례라고 그러고 그래서 잘못하면 이래서 변호인들이 그런 구속적부심 신청을 안 한대요. 왜냐하면 재판부에 괘씸죄로 걸릴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물론 이제 법원의 판결이 중요하고 예를 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석 부장판사가 판결을 내린 부분들 이것은 뭐 군 형법상의 정치 관여로 볼 수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관진 전 장관이라든가 임관민 전 실장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뭐 각 판사들의 판단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동일 법원 내에서 그것도 11일 만에 특별한 증거나 증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또 국민 여론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현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이제 뭐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여러 가지 또 해석도 나올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봐서는 상당히 이례적이고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이러지 같은 법원에서 의아하다 이런 판단 이런 생각을 갖기에 충분한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법적인 판단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고요. 영장 기각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 먼저 직접 들어보시죠. 두 사람이 풀려났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작 정치 연루자 모두에 대한 철저한 수사만이 군이 그간의 악습을 끊고 국방력 강화와 국가 방위 본연의 임무로 돌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적폐청산이 정치 보복으로 비춰지는 오해가 없도록 정치권의 어떤 압박에도 굴복하지 말고 모든 적폐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공정한 판결을 해줄 것을 자기들 것은 꼭꼭 숨겨두고 지난 정부의 잘못만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 망난 칼춤도 이제 끝이 나가고 있지 않느냐
그 중에 하나다라는 거 주장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검찰에서는 이것은 그 대가성으로서 롯데홈쇼핑의 재인가에 대한 대가성으로 당시 끌어온 것이다라는 건데, 결국 문제는 그것이 다툴 여지가 있다고 아마 이제 그 영장 실질심사에서 본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이제 전병헌 전 수석의 이제 보좌관들이 그 3억 1천만 원 중에서 일부를 뭐 돈 세탁을 해서 검찰에 밝힌 바에 따르면 유용을 해서 썼다라는 문제가 있는데, 예. 이것은 또 이제 보좌관들이 일괄되게 또 전병헌 전 수석한테는 하고 관여 없는 일이다 이렇게 되는데, 결국 이 정치인들이 이제 받았다 안 받았다, 뭐 제3자 뇌물 수수혐 이런 문제는 결국에 가서는 재판에 가서 결정이 되더라고요. 결국에 가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은 재판까지 가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그런 문제는 있는 것이, 출범한 지 6개월 좀 지났죠. 문재인 정부가. 근데 현직 정무수석에 대해서 검찰이 예를 들면 체포영장, 구속영장 청구했다라는 거, 그리고 소환했다라는 것은 예를 들면 청와대 현재 조국 민정수석한테는 이것은 뭐 사후 보고했다, 뭐 그런 얘기들이 흘러나오잖아요. 사전에 이제 이런 얘기를 안 했다라는 것인데,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논의될 수 있는 성질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청와대 현 수석을 예를 들면 검찰에서 소환하는데 전혀 얘기도 없이 이렇게 한 것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될 성질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네, 전병헌 전 수석 입장에서 일단 구속 위기는 피했는데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사실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을 강력하게 투쟁하고, 네, 검찰은 또 보강 수사를 거쳐서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요. 이게 수사의 차질이 빚어지는 건가요? 어떤가요? 하여튼